네,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지역 활성화 성공 사례와 균형 발전 제도 설계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먼저 가와바 마을 내의 전원 플라자, 가와바 주식회사의 진화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가와바 주식회사의 나가이 쇼이치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셨습니다. We would like to invite Mr. Soichi Nagai, the CEO of Kawaba Corporation, and he will be presenting about evolution and challenges of Kawaba Corporation, a rural plaza in Kawaba Village. Let's give him another round of applause. Thank you very much for the introduction to me. すいません、日本語で話します。田園プラザ川場の永井と申します。与えられた時間がですね、20分ということなので、今日用意した実は原稿はですね、40分間しゃべる用意なので、何箇所か飛ばしますので、資料には詳しく書いてあると思いますので、私の方でスキップをしますので、どうかご容赦ください。川場村っていうのはですね、群馬県っていうところにありまして、国道もないし鉄道もない村でございまして、人口は約今3200人です。で、3つのキーワードということで、すいません。最初にですね、この農業プラス観光っていう施策を昭和50年代、1980年代の初頭に打ち立てまして、その後にですね、東京都の世田谷区という今人口約93万人、川場村の行政と比べると300倍の自治体と相互援助協定っていう都市と農村の交流のモデル事業を日本で最初にやった村でございます。で、次にその集大成として私が今社長を務めている田園プラザ構想っていうのを始めました。で、場所は群馬県、日本の本州の真ん中、これ見えないか、レーザーポイントが見える。本州の真ん中にありまして、東京からですね、約直線距離で150キロぐらいです。で、まだ村でございまして、人口推移を見ていただくと分かるんですけども、1980年代にまではぐぐっと減ったんですけども、80年後半からですね、実は人口減少が非常に緩やかなカーブになってまして、日本の総務省が発表した消滅自治体に川場村は入っていません。で、これは後で事情は説明いたします。で、最初にやったのが、旧 SL ホテルって言って鉄道はないんですけども機関車を川場村に持ってきまして、旧ホテル SL っていうのを作ったのが農業プラス観光の第一次でございまして、その後に世田谷区との協定川場スキー場田園プラザという順番になっております。で、これが私どもの施設の前景です。約6ヘクタールの敷地で、日本には東京ドームっていうドーム球場、ドームスタジアムがあるんですけど、それの約 1.5 倍の面積の中に16施設ございます。で、ここにある通りですね、直近2023年の3月が決算アニュアルのブックの締めの日でございまして、2020年と比べコロナ前と比べますと 124%、 つまり22億円の売り上げがございました。で、テナントさんを合わせると約27億の売り上げで、来場者数は年間250万人という人数でございます。で、写真の3つはですね、それぞれゴールデンウィーク、夏休み、秋のリンゴのシーズンの忙しい時の園内の写真で、どれも1日の訪れる人数が1万人から1万2000人ぐらいのお客様、園内の様子です。で、今回やっと先週ゴールデンウィーク終わったんですが、やはり過去最高のですね、コロナ禍も収まってですね、この1週間で約8万人ぐらいの方がお越しになった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はい。で、これがですね、来客数の推移のグラフでございまして、2007年にですね、私は社長に就任をさせてもらったんですけども、つかないんだよね、やっぱ
その当時が約60万人前後で、順調にお客様の推移が伸びていって、コロナ前に200万人に到達をしたんですが、コロナ禍で、約1割から1割5分お客さんが減って、ただ2023年にはですね、急激にお客さんが増えて約240万から200、この数字を作った時は240万だったんですが、3月にもたくさんのお客さんがお見えになりましたので、250万人ほど、お越しになりました。で、すいません、資料全部日本語なんですが、日経トレンディという雑誌の、関東地区でナンバーワンという道の駅に選ばれてですね、去年はじゃらんという広告サイトの中で、日本一の道の駅ということで、たくさんのメディアの方に取材をいただきました。で、一番大きいのは日本ではその有名なビジネス番組がございまして、村上龍さんというこの下に写っている方がその MC を担当している方なんですけど、これの、カンブリア宮殿という番組にですね、約1時間私どもの会社というか私を焦点にしてフォーカスしていただいて、田舎の道の駅がどんな感じかっていうのを、ちょうどコロナになる前2019年の11月に放映をしていただきました。で、たくさんの方が、特に政治家の皆さん、地方創生という観点からですね、いろんな注目をしていただいたり、先行事例ということで視察にお越しになってですね、日本には国会議員って約800人いらっしゃいます。与野党問わず全体で、そのうちの多分8分の1、100人以上が私どもの施設に視察にお越しいただいているんではないかなと思います。右の上側の写真はですね、森元総理がオリンピックの組織委員長をお辞めになったすぐに来た時の写真で、右下は岸田総理がですね、政調会長という自民党の役職の時代の総理がお越しになった時の写真で、真ん中、下の段の真ん中の写真はですね、この韓国の国家均等発展委員会の皆さんが最初に視察をなさったのが2017年だと思いますけれども、その時の写真でございます。で、どういう形でこの田園プラザ構想というのが始まったかと申し上げますと、先ほどちょっとご説明しましたが、世田谷区との縁組協定並びにスキー場の完成とかがありまして、この農業プラス観光という施策がですね、非常にこの川場村にマッチをしてきて、それの集大成ということで、この道の駅田園プラザ構想というのが始まりました。で、モデルにしたのはヨーロッパの小さな町の教会の周辺にバーがあったり、薬局、ドラッグストアがあったりですね、小さなミニマートがあったりっていうのをモデルにして、町の中心部に、村の中心部にですね、商業施設と飲食店を備えた施設を作りたいということで、この事業が始まりまして、総工費は約31億円かかっておりまして、その当時は日本の税制の話を申し上げますと、過疎債っていうのがありまして、人口減少のところには国から特別の上乗せの交付金がついたんですが、今は実は残念ながら川場村は過疎ではなくなってしまったので過疎してはないんですが、当時国とかですね、農水省の公的資金を利用してですね、約9割はいろんな補助金でこの施設を作りましたが、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もちろん誰も成功をたかなかったんですが、今川場村のこの私どもの会社の施設っていうのはですね、いわゆる川場村という行政が持っている施設でございまして、そこに家賃、テナント料として毎年家賃を払ってるんですね。で、それがフル家賃を払うようになったのが2006年からで、2006年には売上が年間5億なかったもんですから、一気に赤字体質になって、2007年に私が社長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で、これが今現状の左側が私が社長就任時の売上、
右側が今、2023年の決算期の売上です。で、今日はですね、何をしたかっていう話の中で、1番、2番、3番って用意しましたけど、時間の都合上、1番はちょっとすべて割愛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資料をお読みになってください。で、こんな小さな何もない川場村になんで240万人来るかっていう話題の中でですね、2番の商品とサービスの一体化っていうのを今お話をします。一番分かりやすいのはですね、田園プラザをディズニーリゾートにするっていう話をしまして、実は私どもの田園プラザっていう会社はですね、ディズニーリゾートにすごく似てます。7割のお客様の7割がリピーターなんですね。で、そのうちの半分、つまり240万人来てるとすると、120万人ぐらいの方が年5回以上来るというコアなハードリピーターです。で、ここに書いてある通りですね、商品でも何でも、誰が見てもちょっと変わってるなとか今年少し進歩したなっていうのを常に心がけるようにしています。で、右と左が、ビフォーアフターなんですけども、同じソフトクリーム1個でも可愛くなったねとか、例えば、左側の下の改装前の時も約6000万ほど売り上げがあったんですけども、あえて、2.5 坪のお店をですね、巨大な莫大なお金をかけて、あたかも、東京都心にある洋服のブティックのようなソフトクリーム屋さんにしたりしました。で、もう一つはですね、3000人の村だからこそ、徹底した各レストラン、ショップでですね、最高級のもてなしをしましょうっていうのが私どものコンセプトです。ですから思いつきで商品を作ったり、食事の特にクオリティに関してはですね、東京都内で召し上がっていただいても十分お客様に満足できるような商品を出すように考えてますし、メニュー一つ商品一つに対してもですね、実は詳細なシナリオっていうか、どうやったら商品が売れるか、どうやったらお客さんが喜ぶかっていうですね、シナリオをきっちり作ってお客様に提供しています。日本ではですね、特に地方でそれぞれのいろんな商材があったり食材があったりしてですね、それをそのまま出そうといういわゆるイタリアから始まったスローフードの意味合いをとって地産地消っていう話を皆さんなさってるんですけども、地産地消をやるとですね、その地域でしか食べられないものをそのまま無理やり押し付けるようなことをするとですね、なかなかお客さんってやっぱりその反応が鈍かったりっていうこともありましてですね、実は私イタリアによく行くんですけども、イタリアのピアモンテっていうところに行くとですね、北部のイタリアですけども、トマトソースのパスタってほとんど出てこないんですね。なぜかっていうと、ピアモンテは常にバターと塩のソースのパスタしかなくてですね、イタリアって15州だったかな、15地域あって、全部その各地域ごとにその料理とか定番料理が決まっているようなところだというふうに聞いてますが、私ども日本はやっぱり狭いもんですから、特に私どもの施設は首都圏、東京、埼玉、神奈川のお客さんが7割お越しになりますので、その方たちにターゲットを当てた商品作り、サービスを展開し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で、写真のですね、左側はですね、実はその小さな村なんですけども、スイーツショップなんですね。ケーキとかパイとか、少し高級なものを売ってる、ワンランク上のショップなんですけども、ここの売り上げが当初3000万ぐらいだったのが今1億5000万ほどになってまして、7年間でやっぱりその相当お客さんから評価をいただいているので、今日の写真に入れ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あとファーマーズマーケットって、これはいわゆる私ども準農村でございますから、準農村に来てお客さんがですね、何を買っていくかというと、やっぱり地域で採れたそのシーズンごとの野菜や果物であるんですね。でそれを売るお店でございまして、当然のごとく高齢化に悩んでて、出荷の農家の方も少なくなってるだろうというふうにいつも質問されます。今日なんか人口減少とかですね、地方のお話をなさってるんで、あえてこの話をさせていただくと、実は川場の出荷の今生産している農家の皆さん、平均年齢は徐々にですが上がってますが、決して農品者農家の皆さんがこのままいくと後継者がいなくなるという心配はほぼありません。なぜかというとですね、商品が売れるもんですから、例えば川場村に移住してきた方、例えば川場の男性と結婚して川場に住むようになった奥様とかがですね、義理のお父さんお母さんに聞いて野菜を作ったりりんごを作ったりいちごを作ったりっていう方が随分いらっしゃいまして、農家の皆さんのやる気がそのまま地方経済の波及効果につながっているっていうのが川場村のすごくいい例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でですね、これあえて収入の話をしますけども、今約300人ぐらいの農家の登録者数がいてですね、実質動いている方は250名ぐらいです。で農家のほとんどの方が、専業農家じゃなくて、いわゆる第二の人生の農家の方が多いです。どういう方かっていうと、例えば銀行にお勤めだったとか、国の機関にお勤めだったとか、一般の会社に勤めた方が定年退職なさって家の近所に、畑とか、果樹園があるものですから、そこで生産を年金をもらいながらしているという方が多くてですね、去年は100万円以上うちでお支払いした方が97名いて、なんと200万以上稼いだ収入があった方がここにある通り41名です。で去年は初めて1000万を超える収入の農家の皆さんがですね3名ほど現れました。でこれはお店の中をですね、構造は直せないので棚がどうしても足りないということで、棚を特注してデザインをしてですねリノベーションした改装前と改装後の写真でございます。でこれは何が違うかというとですね、いわゆる地方の田舎の町でとか村で商品を作るとですね、品質はいいしおいしいんだけどパッケージが悪いとかですね、要するに洗練されてないデザインが多いんですけども、私どもの会社は結構パッケージデザインにはすごくこだわってるっていう、一つの例でありまして、私が社長就任時が左側、右側は同じアップルパイで、内容も変えてですね、随分生クリームを使ったりしてどこで売っても恥ずかしくないようなアップルパイに変えたものです。で、先ほどもちょっとお話ししましたけど、なぜディズニーランドにしたいかとかですね、ディズニーリゾートにすごく似てるっていうのはですね、やっぱり来てくださるお客さんが笑顔で帰る、あ、ここいいねっていうオンリーワンっていう概念をですね、ここでしかない、川場にしか来ないと買えないとか楽しめないっていうことを意図的に随分作っております。ですから、マーケティングっていう手法とですね、ここには書いてありませんけども、実はターゲティングっていうことを考えてまして、誰に対して物を売るのかとかですね、誰に対してこの商品とかこのメニューを提供するのかっていうのを非常によく考えているお話でございます。で、いわゆる全部数値化をしてですね、例えばメニューを作ったり、そんなこともしておりますし、ネーミングはすごく大事だっていう話とかですね、
ということを社員とともに、常に考えております。これはちょっと飛ばします。で、今私どもですね、ただものを、レストランを経営して飲食店を経営して、物販をしているだけじゃなくて、できるだけ園内でオンリーワンの商品を作ろうということで、もともとクラフトビール作ってたんですが、私ども今アメリカの28州でビールを売ってたりですね、生産量を今増やしまして、コロナ禍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約5億円ほど設備投資をして新工場を作ってですね、今ビールの生産量を、約4倍に引き上げまして、新しくビールの生産工場を拡大したところです。で、あとはですね、川場村酪農農家が7軒あるんですが、もともと私もヨーグルトを作ってまして、ヨーグルトだけで年間約2億円近く商品を売ってたんですけども、フレッシュチーズをどうしても作ろうと思いまして、なぜフレッシュチーズかっていうと、イタリアとかフランスから輸入してもですね、品質面で絶対勝てるのはフレッシュチーズなんですねと私は信じております。で、例えば今日も OECD の先生いらっしゃいますけども、日本でチーズを作ろうとすると大体皆さんセミハードとかハードチーズを作る傾向が強かったんですが、多分イタリアとか、フランスで牛が食べてる餌がですね、日本にはありえなかったり環境が違ったり、どうしてもその原料自身が日本では調達ができない。ただフレッシュチーズですと、フランスの牛とかイタリアの牛にも品質的には負けないという自負があったものですから、あえてフレッシュチーズを作っております。でチーズも、今5種類、ここには4種類しか載ってませんけども、ブッラータ、ストラッキーノ、リコッタ、モッツァレラを作ってて、多分このストラッキーノというチーズは、日本で作ってるのはうちだけだと思います。で、あとは川場村っていう小さな村ですけども、客単6000円とか1万円のイタリアンのレストラン、予約しか取れないレストランをやったりですね、をしてました。この辺はデザインにすごくこだわるっていう話をしてるんですけどもの一例です。で、最後にまとめをしますとですね、私は特に川場村っていうのは、地方行政、つまり川場村という自治体と共にあるということを考えてまして、地方創生の鍵はその地域における経済波及効果、実質的な経済波及効果、先ほどちょっとファーマーズのお話をしましたけども、農家の皆さんに収入があったり、雇用の場所があったりということが特に大事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で、村とか住民の方にどうやったら還元できるか、この利益をということを考えて、毎日の仕事をしております。で、地方創生の原点は川場にあるっていうのは、日本の安倍政権以下のですね、地方創生っていうのが基本政策の一つになってまして、これは自民党の地方創生部会で常に地方創生の原点は川場にある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るという一例でございます。で、最後に、今までちょっとまとめきれないんですけども、私どもやっぱりその点で捉えないで面で捉えるようなマーケティングとターゲティングをしてですね、いかに、地域、特に川場村と川場村の住民の皆さんに今後もお役立ちができるような施設を目指してですね、今後も活動を続け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Thank you very much. 네,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변신한 이 가와바 마을의 성공적인 사례를 잘 들어봤습니다. 네, 흥미로운 발표를 해주신 나가이 쇼이치 대표님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상수 실장님께서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 재정제도 재설계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 재정제도 재설계를 발표할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상수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대응 정책 등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차원에서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의 급락, 65세 이상 인구 비중 증가 등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으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감속하면서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에서는 인구, 지역 내 총생산이 절반을 상회하는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도는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경제력 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지방재정이 담당하면서 수도권의 예산 비중은 40% 수준으로 지역 내 총생산 비중인 53%보다 낮습니다. 재원별 수도권 비중을 보면 지방세와 세액 수입 등 자체 수입 비중이 56%이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이전 수입 비중이 30%입니다. 이전 수입보다 자체 수입에서 수도권 집중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2003년 이후 최근까지 추세적으로 보면 자체 수입 비중은 55% 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으나 이전 수입 비중은 21%에서 30%로 증가했습니다. 인구, 경제 등의 수도권 쏠림 현상에도 불구하고 자체 수입 비중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2010년대 들어서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를 재정 격차 완화 수단으로 적극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지방자치법 등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과 재정 불균형 해소를 국가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3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적절한 재정 조정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인구, 소득, 성장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지역 간 세수 격차 완화는 세제 개편의 주요 영향 요인이었습니다. 2005년에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5%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 배분은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민간 최종 소비 지출에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안분화했으며 서울, 인천, 경기는 지방소비세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토록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소비세를 11%에서 25.3%까지 확대하였으며 세수 격차 완화 장치 등은 지속해서 유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소비세 수도권 편중 현상은 완화하였으나 조세 부담은 공공서비스 편익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편익 원칙에는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쏠림, 지방 소멸의 악순환을 끌어내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하는 지역 균형 발전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국정과제 중 지방재정제도 관련 과제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등입니다.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 권한을 이양하며 재정 자주도 제고를 지방제재 강화의 지향점으로 설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 과제는 재정 자주도 제고와 지방 소멸 대응에 맞춰져 있습니다. 즉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주재원 관련 국정과제로는 재정 자주도 기반 목표 설정과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이 있습니다. 먼저 재정 자주도 기반 목표 설정은 재정 자주도 제고를 지방 재정의 강화의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임기 내 적정 수준의 재정 자주도 달성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복지 확대 등으로 증가하는 지방 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한다는 것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지방세 신세원 발굴과 지방교부세 법정률 등 검토라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신세원 발굴을 지역자원시설세 확대로, 지방교부세 등 법정률 검토를 국세의 재원 조정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자원시설세 확대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비수도권 비중이 81%에 달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세원입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역별 전력 초과 생산 비율을 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발전량보다 소비량이 훨씬 많지만 충남, 전남, 경북 등은 소비량보다 판매량이 훨씬 많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환경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간 상승연대, 이염시설의 사회적 반영 등을 위해 화력 및 원자력 발전량 등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세의 재원 조정입니다. 2023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감소, 2022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소득세와 법인세에 연계된 지방소득세도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특별세 일몰 기한이 2024년 6월 30일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지방세 특성이 있고 지방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농어촌 특별세, 주세, 개별 소비세, 담배분 이양을 검토하였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주세 등은 균형 발전, 안전 등 특정한 용도로 재원이 운영된다는 점에서 목적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의 세수 규모는 2021년 기준 9조 원이며 농어촌 구조 개선 특별회계 재원입니다. 주세의 세수 규모는 3조 원 수준이며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 재원입니다. 개별 소비세 담배분은 2조 원 수준이며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이 중요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재원인 주세 등을 특정 보조금에서 일반 보조금으로 교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 경쟁력 강화, 농립어업일의 복지 재원이며 농어촌 특별세 사업 계정의 84.3%가 균투회계 등으로 전출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원래 도입 취지는 상당 부분 달성을 했고 대부분의 재원들이 타 계정으로 지금 전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에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분은 지방세로, 국세분은 일반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균투회계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세는 지방세나 일반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개별 소비세 담배분은 소방안전교부세 비율을 현행 45%에서 확대하는 것입니다. 농어촌 특별세, 주세 자주제한 전환 과정에서 재원의 통합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균형발전기금 또는 교부세, 신설을 모색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어촌 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약 15조 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신설하여 특정 보조금이 아닌 일반 보조금으로 지방에 교부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멸 대응 관련 국정과제로는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 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세부 과제로 특별자치시 도 이상 제고, 재정 열악 지역에 대한 재원 증대를 위한 지방교부세 배부 기준 개선, 지방소멸 대응 기금 지원, 균투회계 규모 및 지역 자율 사업의 유용 확대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각각의 세부 과제에 대해 구체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여기에 추가하여 고향사랑 기부제 비수도권 조세 지원 확대,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왼쪽에서 보시게 되면 자치단체가 부과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담금 규모가 있습니다. 약 환경 개선 부담금이 한 8,400억 정도가 되는데요. 특별자치도 재정 특례 방안으로 환경 관련 부담금의 부과 징수 주체와 이용 주체가 달라 발생하는 행정적 비효율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금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별자치도에서 먼저 시범 실시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한 1조 원 정도의 지금 재원이 지금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방 소멸 및 지역 인구 감소 대응 목적인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배분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인구 감소 지역이 처한 사회 경제적 차이에 대한 고려 미흡, 지자체 사이의 과다한 경쟁 유발 및 연계 협력 유인이 미약하다는 부정적 평가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구 감소율이 높고 인구가 적은 지역에는 차등 지원이 아닌 정액으로 배분하고 지자체 간 협력과 상생을 통한 공동 인구 정책 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협력 계정을 신설하는 등 기금 배분 및 운영 방식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셋째, 균형 발전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군투격의 개편입니다. 2023년 기준 국가균형 발전 특별하게는 약 13조 원 정도 수준이고요. 이 중에 한 지역 자율 계정이 한 2.6조 원, 한 20%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역 지원 계정이 한 10조 원, 77.5%고요. 그다음에 제주 특별자치 계정, 세종 특별자치시 계정들이 있습니다. 균투회계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비판들이 있는데요. 균투회계 사업은 지역 지원 계정 위주의 예산 편성, 균투회계 사업이 일반 국고 사업과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점, 시도별 지출 한도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 지역 자율 계정의 실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 상당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균투회계는 지역 자율 계정 규모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재원 배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질적 포괄 방식으로 전환하고 재원 방식, 성과 평가 등에서 지방시대 이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입니다. 먼저 인구 감소 지역 등의 출산, 양육 환경 조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지방교부세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구 감소 지역, 비수도권 지역에 더 많은 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1인당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인구 감소 지역에는 세액 공제를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로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열악한 지방 재정에 도움을 준다는 고향 사랑 기부제의 도입 목적에도 부합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감소 지역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미국 기회특구를 참고한 조세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수단인 기회발전 특구는 인구 감소 지역 투자 유치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회발전 특구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대한 기업의 대규모 유치를 위하여 지정된 주역이며 사회 경제적 요건을 고려할 때 인구 감소 지역이 기업의 대규모 유치 입지로는 한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기회특구 조세 지원 제도는 낙후 지역 및 저소득 지역의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투자 유치를 위한 양도소득세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서 인구 감소 지역에 좀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재원을 활용되고 있는 주세 등의 재원 사용 방식을 특정 보조금에서 일반 보조금으로 전환하며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위해 조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상수 실장님의 발표였습니다. 네, 지방 소멸의 원인과 현황에 대해서 짚어주시고 또 대응 방안을 상세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패널 토론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대를 세팅하는 동안에 제가 참여자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실 청주대학교 손희준 교수님, 그리고 두 번째 세션의 연사분들이신 가와바 주식회사의 나가에 쇼이치 대표님,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박상수 실장님, 그리고 토론의 패널로 참여해 주실 분들은요, 동경농업대학교 미야바야시 시게유키 교수님, 네, 일본 자치체 국제화협회 이나가키 히데아키 차장님,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원 지방세연구실장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신두섭 실장님, 네, 그리고 경기연구원 이현우 연구위원님께서
네, 참여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천천히 무대로 올라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좌장님이신 손희준 교수님께 진행을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소개받은 평주대학의 손희준 교수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제가 사회를 맡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오늘의 주제가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특히 지방시대의 균형 발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일본과 미국 또 우리나라의 케이스 등을 지금 서로 같이 논의하면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세션은 그 일본의 기초 단체인 가와바 마을의 그 성공 사례를 통해서 아래로부터의 이러한 지역 경제 활성화 노력이 얼마나 큰 성과를 가져오는지를 배울 수 있었고요. 또 지방세연구원의 우리 박상수 실장님께서는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서 지방 재정 제도 전반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시간에 많이 쫓기고 있습니다만 특히 앞 세션과 달리 5분의 지정 토론자를 모시고 있어서 토론자분들의 시간 조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각자 토론자분은 그 소개는 좀 생략을 하고 아까도 말씀 계셨습니다. 일본 동경농업대학의 미야바시 시게유키 교수님의 토론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5분 내외로 좀 줄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はい、宮林でございます。日本語で失礼いたします。本日お呼びいただきまして大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川場村とは40年間お付き合いをしております。その間におきまして、隣の社長がぐっと大きくしているわけですけれども、行政大変大事なことは、一つの方針を持続的に担保する、しかも持続的につなげてくる。40年間全く揺るがないで、先ほどありましたように農業プラス観光、そして、本物を作っていきますよ。さらには、今は環境の時代が来ましたので、農業プラス観光プラス環境というような時代になってまいりました。でそういう大きな流れが来ている中で、農山村の位置づけというのを国民経済から見たら共通の財産である。つまり私たちの共通の財産である農山村を崩壊すると、国が今日一番冒頭でもお話がありましたように、国が潰れますよ、水がダメになりますよ、破壊が起きてきますよ、そして、環境が悪化しますよ、子どもたちの教育もうまくいきませんよ、いろいろなものが国民生活に関わってくるということがあるわけです。で、一つ僕はこの中で、流域単位で一つ物事を考えたらどうか。上流、中流、下流という今グローバルな社会なんですけれども、もうちょっと、小さな経済の中で流域を一つ設定してですね、上流中流が下流と、上流は下流、中流下流のためにある。で中流と下流は上流のためにいろいろなことを消費するとか、あるいは常にそこに入り込むとか、そういうことをやりながらお金を落としていく。でそこには企業も入ってまいります。ですからいろいろな形で新しい流域経済圏、流域文化圏を作り上げていく。これ川場からのヒントなんですけれども、それが一つかなと。それから人材育成につきましては、やはり子どもたちを主体に考えなきゃいけません。それは次の社会を担う人たちですからです。ということになると、やっぱり川場村が一つ先駆的にやってますように、農山村体験、原体験を世田谷区の子どもたち、小学校5年生を全部入れてるんですね。
世田谷区はマンモスですので、1学年だけで6000人ぐらいおります。その6000人が川場村の3000人の村に入りますと、4月から10月下旬ぐらいまでは、土日除いてもう子どもたちがいっぱいいるわけですね。賑やかなんです。でそうすると、それが持続していきますと、今40年経って、その子どもたちがまた行くようになる。そこで、自分も川場に住んでみようというようなことが出てくるわけですね。というふうに持続して担保してつなげていくということが、非常にこの教育的な側面も大事な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でその辺で、今日お二人の皆さん、お二人にですね、これ質問しなきゃいけないようなことがありますので、まず財政学の先生、大変勉強になりました。ただ、これ、その通りやれるかどうかっていうのは、まさにこれからの勝負だと思います。でそういう中で、私としては、この財政学を中心としながら、実際は国民の動き方だろうと。で国民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個々の人間と企業と行政、この3つが関わって出てきます。でその関わり合いの中で、その財政学というのをどうこう位置づけていくのかということが一つあるんではないかというのが一つです。からもう一つ、隣の社長にはですね、ここまでこう発展させてくるんだけれども、要するに将来、大きな将来の夢といいますか、いろいろな現実を見てまいります。今最高か分かりませんけども、将来どういうこう方向性に持っていってるのか、この辺をお聞きしたいと思います。失礼いたしました。以上です。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미야바시 교수님의 토론이었고요. 바로 이어서 클레어 서울의 이나가키 히데아키 차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はい、自治体国際化協会の稲垣と申します。私は総務省から派遣されておりまして、地方政府の職員の立場としてですね、日本における地方創生全般について少しだけ今の状況をお話したいと思います。で今回のカンファレンスのテーマの一つであるいわ地方消滅というキーワードがあるかと思いますけれども、この地方消滅という言葉が日本で使われるようになったのがですね、2014年頃、総務大臣も務めた増田博也先生のレポート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これもこの分野を研究している方であればですね、韓国の方でもよくご存知の方多いと思いますけれども、いわゆるその増田レポートというのがあって、でそういうのをきっかけにしてですね、内閣府で地方創生本部というのがですね立ち上がりまして、で5カ年の総合戦略を作っていったと。でそれに連動する形で各自治体もですね戦略を作りました。日本では市町村がですね、基礎自治体が1700ぐらいあります。韓国よりもかなり多いです。でなのでその各自治体がその1700種類の総合戦略が存在するという状況になります。要は全ての自治体が戦略を作るっていうのがかなり当時は斬新だったわけなんですけれども、人口減少の時代ではですね、もはや確実的な成長は見込めないということなので、各それぞれの地域が置かれた状況さまざまありますので、そういった地域の実情に応じて将来の姿をイメージしながら、それぞれどういった取り組み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っていうのを自分たちで考えるということです。でそういった地方創生の取り組みが始まって、もう早くももう10年近くが経つわけですけれども、今どういう状況なのかと申しますと、成果としてはですね、やはりその地方の雇用あるいは観光とか産業とかですね、さまざまな指標で一定程度の効果は間違いなく出てます。例えばその地方の若者の就業率とか、あるいは日本に来る外国人の観光客の数、あるいは農林水産業食品のその輸出額とかそういう数字を見てもですね、明らかに目に見える形で上昇はしてます。でさらに先ほどの群馬県の川場村のようにですね、代表的なその成功事例も数多く誕生してきました。
で一方でどういったことが課題かと申しますと、やはり一番大きな課題として人口減少っていうのと、あとは東京一極集中、この2つが大きな課題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ますけれども、まずこの人口減少に関してはこれは当然そんなすぐに解決できる問題ではなくてですね、出生率で言えば1.3程度で、高齢化率は今29% 程度ということで、もうこういったその構造的な問題はもう誰にも止め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ことなので、我々にできることっていうのはこういったその構造的な変化を少しでも遅らせるとかですね、あるいはその将来的な姿を具体的にイメージしながら、もう人口減少をですねもう前提とした形で、どういった街を作っていくのかっていう、そういったことが求められると。であともう一つの課題であるその東京一極集中に関してはこれは何とか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だと思ってるんですが、現状ではまだですねその東京への転入超過というのがですね数字ではまだ解決されてない状況なので、ここはもう少しその地方へのその人の流れを作っていく必要がある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で最新の状況を申しますと地方創生の戦略5カ年計画なんですが、2020年からですねまた新しい第2期の計画が始まってます。2020年からで、それがちょうどですねそのコロナが始まりまして、で、コロナでその地方の観光業とかですね地方経済が大きなダメージを受けて、でさらにコロナをきっかけとして国民の意識とかですね行動も変化しました。仕事ではオンライン会議が当たり前になってテレワークも普及してきてあるいはその地方生活への関心もかなり強くなってですね、でそれとともにその企業の意識とか行動も変わってきたと、こういった変化を受けて、これからの一つのキーワードとしてデジタル化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デジタル化が急速に進展してですね地方創生の分野でもこういったそのデジタルの技術を活用して、国地方の取り組みをさらにバージョンアップしていくべきだということで、この総合戦略をですねちょうど今年2023年度から新しい計画としてですねリニューアルしました。なので今は2023年度から27までのその5カ年計画で取り組んでいます。でこれを受けて地方でも今総合戦略を改定中という状況でございます。以上です。 예, 고맙습니다. 이나가키 차장님의 토론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예, 일본의 지방 재생 사업에 대한 개요도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김필원 실장님으로부터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원입니다.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좀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 간 격차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지역 간 격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제 갈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더 문제인데, 격차보다 갈등을 이제 그럼 그 처리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뭐 크게 이제 소득의 격차와 삶의 질의 격차가 이제 있겠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 두 가지를 좀 다르게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소득 격차 관련해서는 일본에서 그 나가이 쇼이치 대표님께서 해주신 발표에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게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이제 수도권에 좀 인접해 있고, 그러니까 수도권 인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또 제가 보니까 이건 제가 몰라다라는 말씀 드리는 질문인데 온천이 있더라고 그 지역에 애초에, 그러니까 스타팅 포인트 하는 게 약간 그런 특색이 있어서 그게 좀 잘 활성화된 것 같은데, 이런 과정에서 첫 번째가 이제 이게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70년대부터 계속 뭐가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성과가 나타난 것이 90년대 이후에 나타난 것 같은데, 이 긴 시간 동안 숙성되는 기간 동안 어떤 동력을 유지를 할 수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이런 어떤 지역 활성화 계획을 할 때 중앙이라든가 지방 정부가 역할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그 재원 투입이 있어가지고 재원의 어떤 관리라든가 성과 관리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상수 박사님 그 발표하신 것 중에는 저는 하나 이제 문제의식이 지방교부세를 균형발전 재원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방교부세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결국 그 재원은 공공재 공급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균등한 공공재 공급이죠. 그렇다면 이제 공공재와 소비재와 투자재로 나눈다면 소비적 공공재와 투자적 공공재로 나눈다면은 결국 이 지방교부세가 투자적 공공재로 쓰이게 되면은 그게 전형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가격 기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과투자로 이어지고 결국은 어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방교부세보다는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것 중에 지금 이미 있는 균형발전 관련된 기금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거 거기다가 이제 하는 것이 나중에 좀 더 그리고 거기다가 어떤 성과 평가라든가 그런 체제를 이제 추용을 해서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사님 이제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좀 듣고 싶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우리 신두섭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신두섭입니다. 먼저 이렇게 토론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두 분의 발표 내용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먼저 나가이 대표님께서 과바 마을의 전원 플라자 사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상당히 한국에도 오랫동안 이 과바 문화의 사례들은 여러 형태로 소개가 됐었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익히 많이 들어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간의 다양한 형태로 자료들을 접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역시 중앙정부의 지방창생이라는 정책과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액터들 간의 신뢰관계가 상당히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료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3주체 간의 신뢰 그다음에 중간에 또 키워드가 나오는 것들이 지속가능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이 지속가능의 전제는 뭘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첫 번째로 했던 게 여기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의 그러한 작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역시 농촌이라고 해서 계속 현 상황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계속 변화했다는 부분 이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의 어느 정책이든지 간에 과정이 필요한데 너무 빨리빨리만 외치다 보면 사실은 과정은 없고 결과를 먼저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5년간의 국가 단위에서의 지방 창생 정책을 세우고 또 지자체에서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또 지자체 나름대로의 계획들을 세워서 사업들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중간 과정 속에서의 신뢰 구축, 최소한의 신뢰 구축 기간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잘 소화했던 결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지속 가능이라는 것은 전제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 역시 지자체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또 이제 오늘 세미나가 이제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가능한 한 소규모의 특히 이제 그 가바 마을처럼 3,000명 수준의 작은 마을에서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계속 줄어가는 상황에서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관리 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비용들을 최소화해 가면서 소득 창출, 그다음에 청년들을 지역으로 끌어모으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극복한 사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고향사랑 기부 관련돼서 지원단이 만들어져서 다양한 기금 사업들을 발굴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자체랑도 스킨십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러한 뭐 고향사랑 기부금이 됐든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기금 사업이 됐든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기금 사업들이 일방적인 소비형의 기금 사업들이 있고요. 또 중장기적인 투자형의 기금 사업들이 있는데 가능한 한 투자형의 기금 사업들로 발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과바 사례들은 하나하나
지금까지 좀 시간이 꽤 오래 경과되고 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과정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저도 좋은 공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5분 안에 토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길게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좀 공감을 한 기회가 됐었고요. 우리 박 실장님 발표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다양한 측면에서 지방재정에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이것을 다 저도 언급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앞에서 우리 김필원 실장님도 언급을 해주셨듯이 이제 교부세 부분은 좀 우리가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교부세를 받아서 국고보조금의 매칭을 상당 부분 또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포함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역자원 시설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과세 확대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지금 이제 연구하는 부분이 특히 이제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과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을 또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우리나라가 이제 원자력 관련된 게 2011년에 한 32%의 에너지 충당을 하고 있고 20년에도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거의 29% 거의 30% 수준이고요. 석탄이 좀 줄어서 40%에서 35%대. 대신 이제 천연가스랑 신재생에너지가 26%, 그다음에 한 6% 정도 이렇게 차지하는 것을 봤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2%에서 이제 6%대로 좀 증가는 하긴 했으나 중국이나 영국, 미국, 일본에 비해서는 아직도 좀 적은 그러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친환경 관련된 에너지 부분에 과세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아직까지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국가적으로도 키워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상황 보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균특과 관련된 회계 부분 안에서 지금 이제 제주랑 세종 계정이 있는데 당장 강원도랑 전북의 계정 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된 새로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향후에 좀 재정 파트에서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간단히 코멘트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지정 토론자분들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경기연구원의 우리 이현우 박사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경기연구원의 이현우입니다. 예, 나가이 쇼이치 대표님 그리고 박상수 박사님 두 분 발제 내용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내용에서 다양한 많은 내용들을 배우고 알게 됐습니다. 먼저 가하비 마을에 대해서 지방 창생 정책 주요 사례로 지역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연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과거에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과 같이 이 사람과 자본과 마케팅 요 세 개 중에 두 개를 형성하면은 사업이 성공이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 세 부분에 대해서 각자 자본분이라든지 국비, 도비, 그다음에 현비를 통해서 조달을 했고 그다음에 마케팅 쪽에서도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상품 개발 그다음에 판매망 개척이라든지 계절별, 연령별, 그다음에 일일 시간대별 다양한 브랜드화 전략을 통해서 이렇게 했고 사람들인 경우에는 이제 의식개혁 활동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좀 두 가지 정도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처음에 89년에 구성을 해서 93년에 전원 플라자 가하비를 갖다가 개식을 하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 오고 2007년 이후에 대표를 취임하시면서 방문객 4배 60만에서 240만 명의 방문객과 매출액도 급증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에 그 가하비 마을의 총 재정액이 28억 엔입니다. 근데 그 전원 플라자 계획은 관광과 농업을 형성하는 걸로 31억 엔을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 재정을 초과하는 액수로 다 했을 텐데 그 처음에 굉장히 혁신적인
프로젝트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논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통과하셔서 설득을 해서 프로젝트가 형성이 됐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의식개혁 부분입니다. 지금 상당 다양한 경영전략회의라든지 내부 직원 교육, 그다음에 대주민 홍보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지금 주민 참가 부분에서 어떤 방식으로다 구체적으로 전원 플라자 사업이 이 마을 혁신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주민 참가 방식을 통해서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있으면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다 박상수 박사님은 지금 지방재정 전반에 대해서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에 대한 아주 전체 혁신적인 개혁안을 냈습니다. 너무 방대한 내용이다 보니까는 아주 최장기적인 목표 설정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국내 최근 사례로다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제가 작년하고 금년에 이어서 두 가지가 크게 지방소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이 됐습니다. 그거 외에도 발제에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라든지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서 행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국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간 예산 칸막이로 인해 갖고 이 한 사업 프로젝트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비 마을의 사례를 보면 총 재정 규모를 넘어가요. 우리나라는 물론 상황이 다르죠. 시군의 면적이라든지 인구 크기가 다르지만 좀 지역 활성화라든지 지방 인구 소멸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소형 프로젝트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최소한 수천억 대의 대형 프로젝트를 형성해야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소멸에 대응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의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에 많이 쫓기다 보니까 플로우 계신 분들께도 조금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주최 측에서는 지금 시간 절약을 위해서 좀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사회자로서 지금 가와비 마을이 아니고 가와바 마을인데 제가 과거 그 도쿠시마 현의 가미카츠조에 이로도리 주식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핫바라고 하는 그 아이템을 가지고 크게 성공한 대표적인 동네였는데 이번에 우리 나가이 선생과 상당히 비슷한 입장에 있는 분이 요코이시 이상이라고 그쪽에서도 그런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주 기초 단위에서 자생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그 힘, 그것이 지역의 어떤 리더십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주민들과 어떻게 연계 협력을 해서 같은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땐 가장 핵심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 질문을 드리고요. 우리 박 실장님께는 질문 생략하고 발표하신 두 분에게 지금 토론자분들께서 질문하신 거 또 발표하시면서 조금 부족했던 점 보완하시라고 한 2, 3분씩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와바의 나가이 선생에게 한 3분 정도 박 실장님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예. すみません、ご質問にじゃあ、質問されたことについて宮林先生から将来の夢はということで、今来てくださるお客さんからも指示されてますが、今製造業の売り上げが約4割近くまで上がってきたんですが、なんとかしてですね、クラフトビール、チーズ、ヨーグルト、の第4の柱を立ててですね、大体会社の売り上げの半分以上を製造業にし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もう一つのご質問の中でですね、住民の説得どうしたかって言われたんですが、私ももともともう2008年からですね、11年から
家族は実はアメリカに全部住んでて、あんな半分しか村にいないやつが経営なんかできるかって言われてたんですが、実はですね、これ金銭が回り出すと皆さんすごく納得してくださるんですね。要するに収入が増えてきた。例えば雇用が私どもの施設だけでも今150名ぐらい生まれてますので、こうさっきですからこう地方創生の鍵はその地域経済、その地域の中の実質的経済波及効果だって話をしたんですけども、まさしくその可処分所得が増えるとか増えないっていうことで誰も文句を言わなくなったっていうのが説得はですからあんまりしてません。はい、以上です。예,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박 실장님. 예. 그 오늘 발표와 관련해 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 지방 교부세를 이제 균형 발전 재원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저도 보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이제 새로운 뭐 기금, 그래서 제가 뭐 지역 균형 발전 기금이든 뭐 지역 균형 발전 교부세든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은 그 주장을 한 거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지역 상생 발전 기금, 그다음에 종합 부동산세, 뭐 농어촌 특별세, 뭐 줄세 이미 상당 부분은 다 이제 지방 재원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특정 보조금 형태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지방이 조금 주도하기는 좀 한계가 좀 있는 거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아무래도 이제 그 국가 주도의 아무튼 국가가 생각하는 사업에 돈을 쓸 수밖에 없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또 지방의 재원이 이전 뭐 지방 재원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인데, 이러한 구조를 좀 바꾸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상당 부분 좀 일반 보조금 형태로 이제 바꾸자고 하는 거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지역 균형 발전인 거고요. 조금 더 만약 재정 분권을 뭐 이제 중점적으로 하겠다로 하게 되면 그 재정 분권의 이제 재정의 수단은 아무래도 이제 소득세, 이제 소비세 이제 이 정도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비수도권 이제 지역에 좀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과연 수도권과 관련해서 이 수도권의 경쟁력은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의 이제 재정 분권과 관련된 이제 소득세, 이제 소비세 재원들을 좀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부분 또 하나 이제 그 질문하신 것 자체가 이제 지역 자원 시설세와 관련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공감이 되는 거고요. 뭐 소득이 있는 곳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과세 있고 재산 가치가 있는 곳에도 일단은 과세를 하면서, 그러면 그게 그래서 이제 감면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 않는 거 아니냐. 그것들이 형평성도 맞추고 나름대로 국가적인 이제 정책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이현우 박사님께서 어떻든 간에 맞는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 뭐 소규모 프로젝트로 이제 균형 발전을 한다고 하는 것들은 좀 무리고, 원래 이제 뭐 조금 더 이제 그 취지에 맞는다고 하게 되면 균특회계 같은 경우는 이제 초광역 협력 이런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텐데, 그것들이 이제 사실상 이게 아무래도 그 지역 균형 발전을 중요하다고 하다 보니까 일반에 있는 국고 보조 사업들을 그 지원 계정으로 다 전환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과연 이게 뭐가 달라지는 거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균형 발전 특별회계가 실질적으로 그런 그 지향하는 건 좋은데 그게 실제에 있어서는 지역 균형 발전과 좀 관련이 좀 떨어진다. 그런 면에서 균특회계는 좀 초강력 협력으로 가고 나머지 일반적인 재원들과 관련해 가지고는 새로운 이제 그런 지역 균형 발전 기금이든 교부세를 만든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제가 뭐 전부 종합을 해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지방 소멸이 자칫하면은 지방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방 소멸을 막고 또 국가 소멸을 막는데 어떤 재원이 필요하냐, 중앙 정부의 재원이냐, 지방의 재원이냐 구분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주민이 곧 국민이고 국민이 곧 주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과 중앙이 함께 협력해서 이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 같이 머리를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세계적인 어떤 화두가 아닌가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저희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패널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저장님을 비롯한 이번 패널 참석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